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승현의 집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하락세가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바닥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속속 완화하고 있지만 부동산 수요가 살아날지 의문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1년 반 동안 인상 기조를 보였던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공개하면서 노후 택지지구의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송승현의 집담에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또 정진욱 뉴스원 기자 모시고 부동산 시장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 기자님, 2월에 한은에서 금통위 기준금리 결국 그 동결을 했는데 주요 내용 그리고 또 배경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달 23일이죠. 현행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6과 3.5%로 각각 하향 조정했는데요. 최근 심화한 경기 침체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인상 기록은 7차례, 그러니까 지난해죠. 4월, 5월, 7월, 8월, 그리고 10월, 11월, 그리고 지난 1월로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통위가 통화정책 방향 일결문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그리고 불확실성 요인의 전개 사항을 좀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이렇게 설명했고요.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과 기저효과 등으로 3월 이후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을 보이면서 시장 흐름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시점으로 다시 한번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좀 안개가 가득하면 세우고 안개가 사이드까지 간 다음에 갈지 말지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번 동결을 좀 그렇게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실 뭐 2년 가까이 기준금리가 꾸준히 올라왔고 뭐 작년 7월 이후는 한 2% 넘어선 이후부터 주택 가격이 좀 강하게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소장님. 근데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면 좀 일시 정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일시 정지한 게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뭐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사실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안개가 잔뜩 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지금 일단은 쉬어가는 타임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그런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출지 아니면 사실은 멈춘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이제 강해지고 그렇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향방을 한국은행 총재조차도 지금 예상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그러니까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겠다, 아니면 다시 뭐 반등하겠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 시장 바닥 찍었다는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바닥을 찍었다고 네. 바닥을 확인했다고 하기는 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앞을 내다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게 이제 매우 명확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이게 바닥이냐와 관련해서 바닥이 그렇게 금방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런 바닥은 사실 뭐 일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중이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L자라고 그러잖아요. 쭉 길게 장기 침체로 간다라는 의견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또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매번 그 주간 단위로 나오는 그런 뭐 시세가 오히려 시장에 또 혼란을 준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매주 뭐 발표되는 것들이 뭐 조금 반등했다 막 이런 자꾸 신호를 줘서 좀 시그널 막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네, 그 주간 동향은 저는 좀 몇 년 전부터 일관되게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네. 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뭐 1년에 한두 번 팔지도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네. 평생 한두 번 파는 것이고 이 부동산 시장에 아주 관심이 있는 분이야 뭐 1년에 한두 번 파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한 네네. 뭐 한 8년마다 한 번씩 이사 정도 그 정도면은 굉장히 텀이 길긴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걸 일주마다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다른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어느 나라를 봐도 국가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생산하는 나라는 없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2009년에 이 주간 동향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굉장히 좀 골치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들긴 했는데 통계를 그래서 쉽게 없애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주간 동향보다는 뭐 실거래가나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월간 단위도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3개월 단위 혹은 6개월, 1년으로 갈수록 이게 좀 안정적인 흐름인데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작년 뭐 재작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는 이런 그 뭐랄까 비판이 좀 덜했는데 최근 들어서 소장님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주장이 뭐 저도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혼란스럽고 그거 뭐 기자분들은 글쓰기는 좋잖아요. 뭐 매주 자료는 나오니까 글쓰기 좋은데 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뭐 기자분으로 봤을 때는 뭐 매주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자료가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뭐 기자로서 이 자료가 나오면 상당히 쓰기 편하죠. 아무래도 이 보이는 게 딱딱 나와 있고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 쓰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이 언론이라는 습성이 어쨌든 많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달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독자분들이 판단할 것이라 보고 하지만 그렇다고 나온 것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 그 부동산이 좀 급등했을 때는 정말로 숫자가 많이 바뀌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계속 바닥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집 가시는 분들은 보기엔 좀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들은 니즈층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릭수가 상당히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이거에 따라 안 나온 건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나오면은 쓰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때 딱 반등할 때 광고 기사 붙이면서 아주 뭐 그거 막 아니, 쓰기 막 되게 좋을 것 그걸 타고 같은데. 광고 기사 붙는 건 아니고요. 모든 기사에 어쨌든 가오는 붙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저희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자료가 있다면 쓰는 것이 저희들의 네. 역할이긴 근데 합니다. 그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정확하냐? 일주마다 그 전국에 그치, 예. 150개 시군구에 관해서 그걸 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미국도 월간 단위로 하고 월간 단위일 때도 미국의 50개 주를 9개로 묶어서 발표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스테이트 주별로 발표하는 거는 3개월마다 발표해요. 그럴 정도로 이 주택 통계라는 거는 정교하게 생산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걸 주간 단위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나라에 없으면 왜 없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얘가 정확한가에 관해서 좀 언론에서 생각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저는 약간 이 주간 통계를 보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아무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지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에도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각 집값 가격도 막 이렇게 구별로 보면은 동별로도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산출해낼 것이냐 이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가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제 정부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면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사실 그 통계를 가지고 정책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꾸 막 미스가 나고 뭐 자꾸 막 뒤죽박죽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해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 주시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뭐 부동산 바라보고 뭐 전문가분들이나 뭐 시장을 뭐 판단하는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도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이거 통계 사실 의미가 있냐 맨날 보면서 본인들도 하면서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보시잖아요. 아니, 하라고 참 하니까 아이러니하죠. 맨날 물어보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러면서 그런 통계 외적으로도 보면 그래도 어쨌든 뭐 최근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부분들이 늘었고 또 이 좀 늘어난 그 수치 뭐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사이는 뭐 1000건을 한 두 달 연속 좀 넘긴 것 같은데 이게 반전의 신호탄이다라고 해석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정부가 이제 부동산 경착륙 방지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좀 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제 규제 지역이 벗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7일 날,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3,400건으로서 전월 2,921건 대비 500건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전년 동기 2,405건보다 약 41% 정도 늘었는데요. 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가 3,000건 이상 올라간 것은 지난해 8월 3,238건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같은 기간 서울은 27건으로 전월 12건보다 약 2배 이상 급증했고요. 특히 개포자이 프레이던스 약간 3,375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몰린 강남에서 아파트 분양권은 1월에만 19건이나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마포에서는 지난 10월 한 건도 거래되지 않다가 1월에는 2건 전매 기록이 나왔고요. 이 경기는 지난해 말에 330건에서 1월에는 435건으로 오르면서 약 31.3%로 증가가 됐습니다. 아, 지금 분위기가 뭐 증가됐다라고는 해도 사실 이런 예전에 뭐 거래량을 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고 할 때는 그 임대차 시장 특히나 뭐 전세 가격 때문에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주택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뭐 급락하고 거기에 임대차 3법이 갱신이 되고 또 전세 대란 날 거라고 막 완전 뭐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뭐 소장님 지금 보니까 아까 강남에서도 뭐 입주 물량 늘어나고 전세 가격이 완전 쭉쭉 빠지고 있고 지금 역전세에 대해서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됐을 거라는 그 걱정들도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또 이런 전월세 시장이 역전세 대란은커녕 전세 대란은커녕 역전세 대란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그 설명 좀 주시겠어요? 네, 2020년 7월 30일에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죠. 네. 계약갱신 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 이제 했고, 그게 이제 2년 되는 시점인 2022년 8월 이후에 전세 대란이 올 거라는 우려들을 하는 시장 전문가들이 많이 네, 있었고요. 맞아요. 저는 물론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사실은 저는 저금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로 굉장히 저금리 상황이 됐고 유동성을 많이 푸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저금리라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0.5%라는 듣도 보도 못한 기준금리를 받고 거의 제로금리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가계가 저금리로 빚을 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전세 대출을 받는 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았던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코로나 이후로 매우 늘어났거든요. 상승이 3월, 5월부터 이제 계속 본격화되었는데 2022년부터 그렇게 되던 것이 결국 결정적인 변수는 여기서도 금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리가 지금 뭐 시중에서 6%를 내게 되는데 저는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6%로 봤습니다. 이게 6%가 되면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1억에 6% 이자면 연간 600만 원이고 월 지불해야 될 돈이 5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돈을 가지고 전세를 10억이면 6천만 원을 매달 그 이자를 매년 내야 된다라는 건데 10억 전세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가구 평균 소득이 지금 6천만 원 정도인데 가구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건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지금의 그 전세 가격은 뭐 전세는 실수요라고 하지만 그 가격 자체에는 많은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뭐 코로나 때처럼 제로금리 상태로 가지 않는다면 전세 가격의 하락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거품이 쌓여 있던 것들이 좀 붕괴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 그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막 유동성이 커져가지고 뭐 대출보다 더 심하게 커져서 이 전세금에 대한 거품이 더 심하다라는 얘기들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금리, 저도 사실 시장 그 뭐랄까 뭐 TV나 시장에 좀 모니터를 하면서 최 소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금리하고 뭐 전세 시장에 이거 뭐 임대차 시장 그리고 영향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을 하나 좀 드리면, 그때 당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아주 이거는 악법이다. 그리고 또 임대차 3법은 이거는 폐지돼야 되는 그런 제도다라고 의견들을 줬었는데, 저는 뭐 좀 유지해야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임대차 3법 이거 폐지 막 요즘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얘기 안 나오는데 불과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거 임대차 3법 이거 그거 없애야 된다. 이거 진짜 최악법이다라고 했는데, 임대차 3법의 그 장점하고 또 임대 시장이나 또 서민들 주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를 정확하게 봤다면 작년 상반기에 저는 깡통 전세 문제일 거라고 2020년 상반기에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 없고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거품으로 가득 찼던 전세 가격이 유지될 수 없고, 그리고 그럼 전세 가격이 가만히 있더라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무조건 깡통 전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2020년 상반기부터 지금 임대차 3법이랑 싸울 때가 아니라 정부가 깡통 전세랑 싸워야 된다고 데이터를 보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를 보지 않는 분들이 있지도 않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얘기하면서 전세 대란이라는 이제 가짜 뉴스로 결국 그렇죠. 판명이 났는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부채 얘기하셨는데 제가 좀 통계를 찾아보고 놀랬던 건, 우리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각각 400조씩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1000조에서 박근혜 정부 때 1400조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1800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를 빚내서 집사라라고 해서 좀 비판하지만,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사라라고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같다라는 점에서는 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계부채 400조 중에 한 절반 정도들이 주택담보대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200조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놀라운 건 박근혜 정부 때 본격적으로 전세대출이 시작되거든요. 2013년에. 허그의 보증 이런 제도들이 다 2013년에 시작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세대출이 25조였던 게 이게 거의 200조 가까이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전세로 인한 부채가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와 빚내서 새 살라는 정책이 이게 맞물리면서 이게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전세하고 집하고 뭐 완전히 이거 그 깡통 전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세입자들 길거리에 나앉을까 막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앞에 말씀 주신 그 빚내서 집사라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빚내서 집사라는 게 예전에 뭐 집을 하도 안 사고 주택 경기가 안 돌아가다 보니까 또 미분양 같은 거 좀 많이 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3.1 대책 이후로도 자꾸 이제 빚내서 집사라라는 그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분양 또 쌓여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분양가가 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지금 지방이어가지고 뭐 수도권까지도 미분양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고 뭐 7만 가구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심각한 수준입니까? 또 중공업 미분양은 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미분양 관리 지역이 이제 지난달 10곳에 이제 13곳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허그가 주택시장 침체기에 맞춰 지정 기준 완화와 그리고 심사차 간소한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정에서 수도권이 인천까지 포함되면서 미분양 지역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허그에 따르면 3월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관리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 10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그리고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등 3곳인데요. 이 기존의 관리 지역이었던 대구 중구와 그리고 남구 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홍성군, 그리고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10곳은 다시 재지정이 됐습니다. 허그가 최근 5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좀 함께 손질했는데, 이 그동안 관리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낙인 효과로 미분양이 더 늘고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심각한 피해를 보겠다면서 관리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도 기준을 다시 바꿈에도 불구하고 새 거에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이 미분양의 늪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걸 반증할 수 있습니다. 네. 미분양이 이렇게 자꾸 안 팔리잖아요. 안 팔려가지고 지금 미분양 나는데 거기에 또 분양가는 10%또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게 팔리지는 않고 분양가는 올라가고 뭐 최근 들어서 분양 안 되는 거 보면 다 이거 뭐 시세보다도 비싼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분양 물량 뭐 더 팔리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그죠? 저희가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뭐 이명박 정부 때 유사한 네. 상황을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분양이 안 돼서 네. 구축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오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분양가를 두고도 굉장히 이제 줄다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수요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건설 지금까지는 이런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분양가를 얼마를 책정하든 이게 시장에서 다 소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집값 전망이 과거처럼 상승하지도 않을 거라고 소비자들께서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분양가가 계속 이렇게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양가에 일정 부분 거품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거치는 수준까지는 상당 소비자가 이 정도는 적정하다라고 할 때까지는 좀 이런 소강 상태가 소비자와 그 이 분양가를 제시하는 기업 쪽에서의 줄다리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자꾸 이거 미분양 나고 그러는데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우리 주관적인 생각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사업 잘못해놓고 자꾸 사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지금 뭐 사준다고 해도 적정하게 가격을 빼줘야지 뭐 팔리지는 않는 가격 미분양 해가지고 분양가 15%까지 할인했는데도 안 팔리는 거 자꾸 사갖고 와서 좀 비판이 좀 많은데 뭐 앞으로 이렇게 미분양 쌓이면 계속 사줘야 됩니까? 자구 노력이 제일 먼저라고 그죠? 생각합니다. 네. 예, 건설 업체에서의 자구 노력이 가장 먼저이지 이거를 비싸게 그 주택을 공급 분양가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사실 무리하게 사업을 일으킨 곳들도 많이 많죠. 있거든요. 네. 금융 비용도 너무 높게 책정을 하고 땅값도 너무 이런 사업들에 관해서는 좀 고통스럽겠지만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사줘서는 결국 그게 이제 국민의 혈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은행도 지금 계속 금리 올라가면서 이자 장사하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계속 은행 이자 내리라고 하면서 뭐 금융권에서 뭐 몇 조 원대의 그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이 지금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 그 PF라는 것도 그 은행이 계속 가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건설업체하고 은행들이 어쨌든 돈놀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서민들 상대로 그렇다면 진짜로 그래서 일반 서민들 여기는 분양가 공개해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보면은 건설사들하고 은행 쪽에서도 또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좀 못하고 봅니다. 분양가 공개해라도 그렇고 지금 뭐 계약률 공개하라고 막 그것도 막 자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그런 거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지 사실 건설 부동산 쪽에 항상 그 프레임이 쓰여져 있는 그 뭐랄까 뭐 투기 그다음 토건 이걸 좀 해 나가야지 뭐 어제까지 맨날 이렇게 자꾸 막 감춰가면서 깜깜이로 하려고 하는지 계약률 공개 저도 좀 궁금한데 계약률 공개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그 입장에서는 쉽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특히나 낮은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계약률이 낙인 효과가 있을 거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그거는 기업의 개인의 입장인 거고 그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 거는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름 이렇게 국가나 어떤 기관들에서 다 보증해주면서 혜택을 많이 누르면서 뭐 선분양제도 엄청 조금 유리한 환경으로 건설하기 좋잖아요. 뭐 예전에 한 10%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구나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아마 공개는 바로 공개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 민주가 꼭 이 하나 권에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 그들만의 논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계속 타협점을 찾아가는 부분이라는 것이 저희 나라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지금
타협해 나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최근 들어서 그 1기 신도시 예전에 막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조금 소외받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다. 아니다. 이건 1기 신도시는 아니고 노후 계획도시 뭐 네. 특별법이다. 이런 얘기들 해서 지금 뭐 조금 관심들을 끌고 있는 상황인데 요 특별법 관련돼서 주요 내용하고 또 이게 가져오는 그런 의미가 좀 큰가 작은가 네. 아니면 좀 실현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 좀 주시겠어요? 그동안 일기 신도시 주민들 많이 고통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래됐는데도 바꾸지 못하고 계속 생활 개선을 위해서 계속 요구했던 건데 정부가 지난달 6일이죠.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요 골자로 좀 확정을 했습니다. 재정 특별법에 적용되는 노후계획 도시는 택지개발 촉진법 등 관계 변경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로 정의했고요. 특히 재건축 기준인 준공 30년마다 계획 수립 시기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 당시 택지기구를 분할해서 개발했을 때 한 개의 택지기구가 100만 제곱미터에 위치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두 개 이상 택지 면적이 합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 택지지구가 동일한 세가권을 묶이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 도시로 포함이 되게 했습니다. 이 특별 정부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받거나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용적률도 많이 올라갔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중거지역 수준으로 상향을 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올라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 절차 좀 간소해서 사업소의 높이수도 좀 다시 더 개정을 했고요. 네. 용적률 500%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막 우리나라 막 인구 감소에 대해서 걱정하죠. 또 맨날 출퇴근할 때마다 이게 체증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또 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심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뭐 집 높게 진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 삶에 큰 기여를 한다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뭐 양쪽 공급하는 그런 시대랑 좀 안 맞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200%, 250%만 해도 한 1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들 딱 보면 막 가슴이 막히는데 500% 이거 하면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00%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저희 집 앞에 산이 있는데 네. 그 산을 300% 가까운 아파트, 용적률 300%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거의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만약에 용적률이 500%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뭐 500%를 도시 전체를 그걸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네. 특별정비구역에만 이것들을 적용을 하고 뭐 역세권 주변에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아파트를 뭐 500으로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좀 매우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용적률이 500%도 과하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은 가장 놀랬던 건 20년이라고 기한을 주는 게 좀 너무 과하다. 우리가 사실 20년 된 아파트에 저희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네. 살만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걸 20년부터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는지,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도 그렇고. 이게 20년마다 그러면 우리는 콘크리트로 지은 걸 다시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비용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정부가 무리하게 대책을 내놨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500%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한 건 20년마다 지금 장수명 아파트 해가지고 100년씩 짓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20년마다 부르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정책에 너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일반 분양분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그 헌집줄게 새집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내 돈 안 들이고 짓는 방식인데 이런 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적률 500%는 좀 진짜 제가 봐도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화서역 앞에 화서 프로지오가 있거든요. 있잖아요. 거기 유명하잖아요. 보면 네. 정말로 답답해요. 보면은 엄청 빽빽하고 딱 봐도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올 정도 그런데 500% 거의 자기가 한 4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좀 500%까지 확정을 한다면 뭐 도시 경관 미관에도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살기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그렇게 따르면은 뭐 그쪽을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너무 과할 수도 있겠지만 닭장 안에 들어있는 닭장이 막 닭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보기에도 답답하고 보기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어떤 방향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올렸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현장에 좀 가봐야 된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고서는 500% 올릴 것이냐라는 거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 붙는다면 그 정책은 다시 바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현장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 국토부가 그냥 딱 발표하면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잘못했다면 다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인구 가구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2020년부터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0.78명의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020년에 그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원래 우리 인구가 2030년까지 증가한다고 했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10년을 당겼어요. 근데 저는 가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가구가 주택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50만 가구가 늘었거든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는 안 늘었는데 가구가 이렇게 늘었다라는 건 이거는 주택시장하고 맞물리면서 가구라는 건 굉장히 좀 인위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500% 용적률을 채울 만큼의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주택을 부족한 상황이냐라는 것도 정책 당국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벌써 미분양이라는 게 집이 공급을 초과하고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 공급도 좀 뭐 공급이 필요한 공급은 꾸준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 극단적인 대안을 낼 정도로 우리가 주택이 부족하냐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당국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말씀하시고 가구 얘기 주셨는데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그 소득이 한 7, 800?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주택 가격이 나올 수 있냐도 의문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년 된 주택 보시면 지금 시멘트가 그렇게 비싸졌다라고 지금 아무리 집 많이 짓게 해준다고 해도 건설사에서 이거 될 수 있는 시멘트 돈이 없대요. 그냥 뭐 허가만 내주고 한다고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용적률 500%라는 거는 이게 사실 뭐 어떤 뭐 개발적인 관점이나 그 경제적인 관점 보면 뭐 근사하고 미관도 좋고 뭐 동간 거리를 확보해서 그 경관도 좀 좋고 뭐 말은 좋아요. 컴팩트 해가지고 많이 걷고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게 현실에서 안 된다 이거예요. 경관이 절대 좋은 건 것이 아이 그 말로는 그 조감도 하나 띄워놓은 거랑 현실하고는 그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정부가 또 하나 감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빈 땅에서 사업을 한 거였거든요. 과거에. 일기 신도시라는 게 대부분 그린벨트를 풀고 논밭이었던 빈 곳을 개발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곳을 개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인데 뭐 환경에도 많은 부담을 주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래서 다른 뭐 유엔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최선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논밭일 때는 그게 신도시가 가능했겠지만 지금 그걸 다른 도시로 바꿔내는 게 쉬울 것이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소장이 말씀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현장에 가다 보면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을 다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중에서 개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다시 구획을 다시 잘 정해서 그동안 원도심에 불편했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태까지 잘 살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나를 밀어내기 나는 여기서 다시 개발이 되면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되면서 내가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불만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사회적인 이 공동체들이 가서 모여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개발 방식이란 것이 어쩌면 한쪽에 쏠려서 이 개발의 추진을 만들면 그게 다 전체로 그냥 뭉뚱거리 블록 단위식으로 다 개발이 되는 그런 산적이기 때문에 뭐 개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꼭 하나 짚고 가고 싶은 상황이 우리가 지금 2020년부터 절대 인구가 감소했지만 이미 지방의 도시들은 그 절대 인구 감소를 더 먼저 겪었거든요. 그런 시장에서의 그 대규모 주택 공급이 미친 영향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 외곽에 원도심을 두고 도시 외곽에 아파트 공급을 하면
도심이 빌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방 도시들에서의 원도심이 비는 현상, 빈집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수도권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그렇죠. 없고 지금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적인 설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동화 문제도 그렇고 뭐 소멸 도시 소멸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정말 많고 좀 짚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뭐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 지금 이곳에서 뭐 500%라는 용적률 주고 나서 그냥 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긴 하거든요. 거기서 적정 규모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초과 이익에 대한 그 환수 이게 적정성 확보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일단은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매우 하겠다라는 거죠. 초과이익 환수를 뭐 기여금이나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정부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조합들은 내기 싫어할 것 같고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그 이익된 환수를 가지고 뭐 공공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주택도 좀 공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서로 보는 눈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그 다시 올라가다 또 내려가다가 한 1, 2년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조금 뭐 타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신뢰도도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책에 대한 효과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아까 뭐 통계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셨고 이런 뭐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어떤 그 취재를 하는 과정 안에서 아 이건 좀 아쉽다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려면 이런 것 좀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좀 있으세요? 전 문재인 정부 때는 항상 시민들이 얘기했잖아요. 양치기 소년 같은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발표에도 또 자꾸 올라오는 그런데 한마디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책, 그래서 일관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저는 이 부동산만큼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좀 좋다고 보는 판단인 거고, 만약에 개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시장 경제 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 보는 거고,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인 부분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에 생각을 해서 저는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정부가 특히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이 현장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재개발, 그러니까 이 재개발적 개발에 관련돼서도 각 블록마다, 각 조합마다 의견이 다르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할 거냐마다 저번에도 방송에 나왔을 때 그 신도시 추진하시는 회장이 나오셔도 정말 머리가 아프다. 한쪽을 의견을 수렴하면 한쪽에도 의견이 안 맞고, 그런데 이거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이 자금, 그러니까 내 경제력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하나의 발표 때문에 정말 나비 효과처럼 누구는 정말로 돈을 벌게 되지만 누구는 정말 돈을 못 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심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서는 차라리 자유 경제를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 개입은 좀 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나라 사례,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나라를 봐도 개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동산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어떤 사람은 돈 못 벌고 얘기하는 저는 왜 자꾸 못 벌까요? 아직까지도 이런 자산으로 보기도 하는 거 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은 어떠세요? 뭐 정책 이 부분 뭐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신지? 네, 기자님 말씀하신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도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보면 우리는 정부에 따라서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양도세를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이러는 것 자체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런 상태라면 굉장히 먹히기가 힘든 거죠. 어떤 일관된 목표를 힘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양도세 정책이 계속 이렇게 정부마다 바뀌지 않잖아요. 이런 일관성,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걸 쭉 끌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결국 정부 정책은 좀 긴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세 살라 정책이 결국 지금의 깡통전세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무분별하게 전세 대출을 내줬고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하게 했잖아요. 그 100%
전세 자금의 100%를 대출해주면서 허그가 100% 보증해주면서 보증, 이런 문제가 냈는데 이렇게 정책을 설계를 해서 그 집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게 그 깡통 전세 문제인데 예상은 했지만 얘가 벌어지면 워낙 힘들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벌어졌고 그래서 정부가 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왜냐하면 뭐 어쨌거나 박근혜 정부여도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세요. 허그가 대유변제한 가구만 5천 가구고 2022년에 그리고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낸 가구는 14,000가구로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1년에 연간 한 2만 가구 정도가 이렇게 매우 어려운 상황, 이분들만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그 최근 들어서 이제 적자 나기 시작하는데 그 보증 100%에서 지금 90% 되는데 뭐 그게 답이 될까요? 저는 이게 어떤 조치가 가장 아쉽냐면 2017년 1월에 정부가 어떤 걸 발표하냐면 90%였던 걸 100%까지 보증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는 100% 담보 인정을 해주고 단독이나 다가구는 75에서 80%만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치였는데 이 두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푼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지금 정부에서 깡통전세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100%로 90%를 낮추는 건 했지만 주택 유형에 따라 담보 인정 비율을 달리하는 건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90% 갖고도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택 유형에 따른 차별화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기조, 그 기조를 근데 정부가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빚을 내서 세를 살려고 하는데 결국 이게 아까 주택 가격을 올린 400조 빚 중에 200조가 지금 거의 전세 자금인 것이거든요. 그 전세 자금도 200조가 또 들어간 것인데 이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좀 숙고해서 서민들이 깡통 전세로 고통받지 않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뭐 어떤 부동산 시장보다도 굉장히 뭐 서민에게 조금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동향, 기준금리, 미분양,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하게 말씀 주셨던 깡통전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현명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도움이 되셨으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